어떤 선학자의 말입니다. 관아서는 유식 불교의 영향이 크고 조동서는 반야견 계통, 즉 중간 계통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대목을 읽어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연재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자세히 되는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쓰여있는 대목까지, 물론 그것이 간간히 오는 책이었기 때문에 계속은 보지 못했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그런 것이 쓰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옛이나 지금이나 이 선불교를 중국선뿐 아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하는데 불교 경론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을 뒤에 어떻게 해서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못 읽어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선언에서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교과 과정을 설립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선수행자들이 보다 더 선을 집중력 있게 잘 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이루고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론이 무엇이다 또는 유식이 무엇이다, 그 밖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중도가라든가 몽산법어가 중도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 또는 몽산법어에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선수행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스스로의 그 수행상에서 도움이 되도록 자기께 첫 번째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해들이 중론의 이해 방법. 근데 이 중론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누구를 향해서 다 중론적 견해를 표방한 게 아니거든요. 중론이 약 28장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개성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대상들은 이러이러한 견해를 가졌을 때 이 견해가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보다 더 큰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으로 쉽게 이야기하고 있고 쓰고 있고 당연시 여겨지는 많은 언어나 생각의 항목 속에 어떠한 모순들이 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중론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면 내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언어 속에는 어떠한 모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을 관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 흔히 팔정중도라고 해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첫머리에 정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견은 아까 책을 읽을 때 했던 말처럼 책을 다 읽고 다시 돌이켜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나 또는 내의 인식 습관에 비슷한 부분들만 주로 읽혀져요. 그러니까 그 책이 자기가 세상을 읽는 거울이에요. 책을 볼 때. 소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설도. 이 중론이나 유식 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고 체계를 거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힘든 것 뿐이고, 소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으로 써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빠를 수도 있지만, 그걸 읽고
나한테 남아있는 것들은 실제 그 소설이 또는 그 경론이 말해줘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인식의 내용을 그런 소설에다 비춰보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세상을 보는 눈이 형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견해를 넓혀가는 측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새로운 견해를 비교해서 여기에서 다른 인식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종대의 제일 첫머리의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상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행동을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심리치료사라 정신과 의사라든가 또는 요즘에는 이제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돈 주고 그런 사람들 딱 가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저런 행동을 하기 전까지에 어떠한 것이 숨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치료사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내가 본 대로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3계의 대도사되고 우리 부처님을 의사에 비유하는데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바로 옆에 있는 이 동료가 내 뜻에 안 맞았을 때 그것을 보는 내용을 너는 왜 그래? 마음 가운데 약간 분노 섞인 언어를 표출해서 내기 시작한다 하면은 시중에서 그 사람들은 물론 직업적으로 하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막 안 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렇게 할 것이라고 사전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적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삶 그 자체를 껴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데 예를 들면 자폐증 환자가 있는데 이가 기성 누구한테 분노를 일으키고 무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편안한 마음을 충만해놓고 얼마나 충만된지는 알 수 없지만 다 깨어나겠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80% 이상의 치료에 처음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폐증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감정이 폭주해가지고 자기가 막 몸과 마음상에 일어나는 그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껴안으면 엄청난 충격이고 그것이 자기를 가둔 것처럼 돼서 막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면 이런 환자니까 이렇게 잘 따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환자가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대자비심을 가지고 저런 사람이라도 껴안고 딱 했는데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생각해 주는데 너가 그러느냐 라고 하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너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견해로 가는 게 아니다. 중도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내용 가운데서 이해될 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서로 경험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도 어머님의 비유가 낫겠죠. 어머님이 자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해와 자비가 같이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견, 즉 중도 수행의 제일 첫 번째는 이 정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론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하는 것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는 한쪽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될 수 있는 것에도 잠깐만 들여다보면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 견해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수행, 즉 중론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더 가볍게 줄이면 정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큰 출발은 이해와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이해 자비는 항상 다른 밖을 향해서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해와 자비의 가장 출발은 서 있는 본인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계속 갖춰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즉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이런 일만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욕망이 솟는다는 것은 현재 이해되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이 발동하도록 하는 어떤 힘이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몸 가운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도. 그런데 자신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많은 사례들 중에서 갑자기 그런 기운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나 또는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성냈던 대상이 녹은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이 힘이 약하면 또 얼마 가면 다시 그런 일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수행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넓혀가는 것이 중도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를 이 견해가 궁극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생각을 통해서 삶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정사유다. 정사유. 이것이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는데 잘 좋은 것은 관심과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견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그 다음에 내 힘이 없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데 5번까지는 쉬워도 6번까지 오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5번 받아들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폭이 있는데 6번 갈 때까지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를 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들이 강한 거예요. 이래서 닦는 것이 뭐냐면은 사무량심 수행이에요. 자비희사죠. 이것도 그 책자를 보면은 자비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소책자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중에 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읽어보시라고요. 그걸 한두 번 읽어봐가지고는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으니까 아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가지고 그것이 머릿속에 사유로 남도록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자비
무량한 자비를 어떻게 나한테서 연출시킬 것인가? 무량한 기쁨과 무량한 평온을 어떻게 나한테서 구현시킬까 하는 것들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써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학습된 내용들을 자기 기억 속에다 계속 남아서 항상 사유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에요. 이것이 사유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견해가 잘 쓰면 그것이 생각마다 읽히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량섭이 있느냐 하면 또 사서법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에어섭 뭐 등등 있죠. 동사섭 이런 말 있죠. 사람은 자기한테 감추고 있는 것이 많은데 정말 가까운 사람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살아오는 가정 중에서 뭐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는데 어떤 기회에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불교의 어떤 스님이 하시고 있는데 동사섭 수행 단체가 있어요. 거의 한국의 거의 모든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리학 수행의 전범처럼 다 가서 참여를 해요. 이게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동사섭 프로그램을 한국의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서 참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이들이 실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당에서고 법문을 하고 누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 그이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쓰지 못하면 없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기능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다른 데가 살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계속 털어놓으면서 자기 내부적으로 해소되는 것 이상은 가기 어려운 공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심리에 억압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해체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 같으면 사람들을 같이 모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쉽게 할 수 이야기 있는 것부터 계속 털어놓기 시작해요. 하루는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이 10가지 있는데 그 순서가 1부터 10까지 있다. 그래서 이 10인 것은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한 번도 털어나오지 못했다. 이것까지 털어놓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분위기도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하여금 이 동사섭의 내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도록 해준다. 그래도 이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이 같은 공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평생 내 수행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분들은 주지도 살 생각 없고 저처럼 이렇게 와서 뭐 잘난 척해서 말할 이유도 없고 또 뭐 이제 조실은 이제 깨달은 분이니까 뭐 조실은 이제 그때 추대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밖에 다른 어떤 소임, 즉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치에 평생 쓰고 있지 않겠다라 하는 분들은 이런 것이 아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대승보살 수행을 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서는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을. 우리는 말을 하는 대로 하면은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그런 견해를 갖추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표출된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른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량심이라든가 사서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잘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치료사들이 상대에 따라서 말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자기 내적으로 갖추고 있는 부정적 에너지를 다 토해내도록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런 필요한 말하는 방법에서부터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물론 아까 제가 비구스님들이나 비구스님 후보생들은 거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언뜻 그 말만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바꿔 말하면 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잘 듣게 하게 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전달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잘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가 언뜻 보니까 강사를 여기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라도 앉아줘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어떻게 딱 한 5분 지나고 나서부터니까 그 사유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제가 잘났다고 막 떠들어서 하니까 이제 그이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거나 시계 보는 일이에요. 계속 5분 간격으로 시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제 상식적인 태도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청중의 태도가 좀 안 좋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상대로 하여금 상대가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말을 해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가 안다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서법에서 에어섭이라고 하는 것은 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강사로 초대됐으니까 말을 한다고 해놓고 알든 모르든 막 떠들어대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우자. 말의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말의 내용의 전달 수위, 방법, 예문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만 계속 하면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라고 막 정신을 집중하니까 듣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들으러 가는 것보다는 아무 내용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시간 동안 10번 웃고 나면은 내용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 해 중에서 보다 더 좋은 일이었느냐? 아니면 아무 내용 없는 이야기였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1시간을 웃게 만들었으면 어떤 것이 더 좋느냐?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용 없는 이야기로 1시간 동안 잘 웃고 가는 이야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들으면 세상을 보는 견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만 계속 듣겠으니까 그 상황은 좋지만 다른 폭을 넓혀가지고서 그 자체가 정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좀 적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어죠. 그 다음에 정업.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중도와 중론의 핵심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해 줬는데 중도는 방금 말하는 것은 지금 8정도가 중도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8정도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간 수행이에요. 중의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정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또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 이건 활동이죠. 활동.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인데 말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해서 이것이 바른 활동이 될 것인가? 상당히 막연합니까? 무엇이 바른 활동인가? 그거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서 서로 간에 부정적 에너지를 남기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서로 인지되어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바른 활동이었는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정견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명, 무엇을 할 것인가?
주된 자기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절이면 절 나름대로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자기 주된 일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정진 있죠. 자, 정진인데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세운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도 우리 흔히 말할 때 비교하면 쉽기는 해요. 예를 들면 수행을 할 때 지가 이 무슨 소 뿔 속에 들어가서 나올 길을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나올 구멍이 어딘가 찾는 듯이 해라. 나이든 어머니가 애아들을 잃고 애아들을 찾는 듯이 해라. 또 어린판에 썰매 밀듯이 쭉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만 되면은 너무나 좋지요. 그럼 안 하라기도 그렇게 쭉 되는 분도 또 있어요. 이 중에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중에서는 그렇게 되는 분도 계시겠죠. 되는 분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해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잘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는 이제 출가했으니까 이런 것을 다 선배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자기 간 길을 스스로 잘 점검해가지고 내 후배가 왔을 때 최소한 나는 내가 당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잘 이야기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원력 세우는 사람은 더 적을 거예요. 왜 조실 스님은 나한테 이야기도 잘 안 해주고 선원장 스님도 찾아가기 어렵고 선배 스님들은 말해도 사두나 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무엇인가 자세히 안 해준다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후배들 왔을 때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자세히 정리하고 살펴서 그 위치가 딱 됐을 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나 이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잘 걷어서 다시 내적으로 섭수하고 나중에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잘 정진하도록 시켜주는 것, 이것도 뭡니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유의 한 바탕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난 시대를 이 참선하는 시대가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아무리 원한들 그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물론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다름을 취하면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상으로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노력은 언뜻 보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노력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고 밖을 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이해한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남을 이해한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살 수행하고 자리이타고 이타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살들은 남을 향해서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본인이 더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재빨리 아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사회가 아주 너무너무나 평온하다 가면은 내가 어떤 가도 속을 것인지 욕을 먹을 것인지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 특히 요즘같이 어린 여자들이나 또 나이 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흉흉해서 사회가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런 딸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누나 동생을 가진 집안에서는 밖에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무리 편안하고 화목해도 우리가 집안 속에서 갇혀 살 수만 없는 것이 사람의 활동 범위이기 때문에 밖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한 사람, 한 단체, 한 국가의 삶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보살들은 나의 편안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 길이 바로 일체 중생을 평안하게 만든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전에 뼛속에 사무친 사람들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정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이 갖춰지면 이제 정념이 딱 돼가지고 이제 한 번도 이 마음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긴 과정까지가 뭐입니까? 정견, 정사일, 정어, 정업, 정명, 정진을 잘 갖추어야 정념, 즉 마음의 주시와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를 들면 말 같은 걸 한번 했을 때, 자,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한번 쭉 하고 또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자복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정진이 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고도 되는 분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때 내는 부정적 에너지 여파가 지속적으로 남아서 자복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정진이 잘 될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단순한 어떤 견해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정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 비로소 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정적으로 깨달음을 향한 방향이 아주 완벽하니 딱 결정적이에요. 결정이 정이라고 하는 건 삼매에 된다는 것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길로 딱 들어서 버려요. 이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상태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깨달음의 길을 향한 곳에 자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정견부터 쭉 와서 정념이 되면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 정견부터 이런 힘들이 잘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중도 수행의 방법이며 그것이 곧 중론에서 비판하는 잘못된 견해를 다 타파하는, 이 견해는 여러 가지죠. 아견, 인견, 변견, 개금치견, 사견 등 해가지고 5견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런 견해를 다 허물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본 10가지 번뇌 중에서 5가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견번뇌라고 하는 것은 분별기 번뇌의 가장 큰 모습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지금 생각하고 새롭게 배워가는 모든 것들이 정으로 지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분별기 번뇌를 만들어내요. 방금 말한 아견, 병견, 사견, 개금치견 등등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견해가 근본 10가지 번뇌 중에서 5가지. 그런데 만일에 정견이 딱 쓰면은 10가지 번뇌의 강력한 힘을 가진 것 중에서 분별기 번뇌를 바탕으로 한 근본 5번뇌가 쫙 사라져요. 나머지 5가지 번뇌는 이제 탐진치만의가 있는데 이때 자만심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자만심, 탐진치가 늦게 없어져요.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과거 전생까지의 탐진치가 중심이 돼서 이 몸과 마음의 세포 깊숙이까지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력이 쉽게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나 근본 5가지 견해들이, 물론 견해가 한 번에 없어지진 않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없어질 때 아견이 먼저 없어지고 개금치견이 먼저 없어지고 병견, 사견 등등은 늦게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더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탐진치보다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분별기 번뇌를 잘 위해서 세우는 것이 정견이다. 정견 수행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근본 5가지 변화를 1차적으로 없어서 열반을 지향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중론에서는 잘못된 견해 등등을 하나하나 요약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론이 지향하고 있는, 중론이 향하고 있는 곳에만 그와 같이 잘못된 견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정어나 애어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자기하고 부딪힌 경우에 내 말 속에 말이라고 하는 언어 씀씀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 속에 들어있는 가시조차 없어지기 어려워요. 자기가 싫어지면요. 근데 애어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내재적으로 자기 평정을 올려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뭘 우리를 연결하냐면은 정진과 정념을 해서 열반을 향하게 하는 선정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견해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대하는 태도가 1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견해를 세우는 방법이 좋은 견해를. 그 다음에 질문 중에서 이제 제 매품 있는데, 제 3품에 중간에 가보면 사법과 사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법과 사치는 나중에 12인연 가운데 4가지와 12인연이 있는데, 그 개송에서 말해진 것 말고 나머지 4개인데, 애치유 할 때 예를 들면 치유 생 노사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치로부터 4개 이렇게 해서 이걸 치사법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인연 가운데에서 말해지지 않는 부분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명행식, 유깁, 촉수, 애치 있는데, 그 중에 무명행을 빼고 식 밑으로 무명행식, 유깁, 촉수, 애까지가 사법이 되고 또 사치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12인연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장에서 이야기할 때 함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재연과 증상연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생각할 때, 이 생각을 잘못할 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결정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내는 것처럼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물이 많으면, 예를 들면 물이 많은 데서 썩는 씨앗을 놔두면 그 씨앗은 바로 거름이 돼요. 썩어버려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어떠한 것의 원인, 결과를 통해서 보면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인은 이 결과에선 원인이지만,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이 결과를 내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연관계에서는 결과에서 보면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원인이 처한 여러 가지 조건의 합에 의해서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조차도 특별히 결정되어 있는 자기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중생업을 벗어나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중생업의 인이 반드시 중생의 과를 내는 쪽으로만 작용하면은 우리가 부처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도 결정적인 성향이 없고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성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같은 조건을 너무나 비슷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늘 같은 원인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그 원인이 그 결과를 내도록 주변 여건이 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원을 바꾸면 원인이 결정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반드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뤄가는데 결정적으로 각성이 완벽하게 살아있으면 삼세업을 짓는 중생의 업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다만 같은 인연체에서 만났던 예를 들면 이 가운데서 어떤 분이 각성을 해서 깨달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오다가 다른 어떤 분하고 원결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나한테 원결을 갚으려고 올 수는 있겠죠. 그 가운데 이 원결이 이미 형성되지만 거기서 형성되는 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때 부처가 하는 행동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중생업이 남아있을 때 나한테 원결을 갚으러 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 나한테 그게 사라졌을 때 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결과를 내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많은 중생들을 만날 때는 무슨 업을 만나느냐면 중생업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업이 부처님을 향해서 정견될 때는 중생업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러나 우리는 한쪽에서 중생업을 바라면 다른 쪽에서 그 말을 듣고 또 나도 중생업을 같이 바라요. 그래서 상호간에 함께 중생업을 바라기 때문에 마치 인과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결을 졌던 사람도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과 만나서 이제 자기의 원인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그이들은 아주 깊은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이 고행 수행을 떠나고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그 고행 수행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욕심 세계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비구를 만나면 아는 체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를 보는 원인이었는데 부처를 보는 순간 그와 같은 마음이 부처를 보고 그 이야기를 점점 들어가는 순간 부처를 그렇게 대하려고 했던 저희는 올바른 수행을 저버린 수행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죠. 그를 보는 태도가.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서 그 다섯 비구 마음 가운데 있는 수행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빠져나가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면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쪽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 결정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연이란 말은 근원적으로 모든 만남에 있어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서 특정 지을 수 있는 자체상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론에서 인연도 없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는 이와 같은 원인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인과를 생각하는 그런 인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러면 우리가 누생을 쌓아서 앞서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중생업을 버리고 부처될 수 있는 기약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될 수 있는 행위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나 강한 중생업이 보살할 기약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이
다른 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원인 가운데 결과가 있다거나 원인 가운데 결과가 없다고 하면은, 원인 가운데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결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되도록 원인 속에 다 돼 있으니까, 말은 원인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는 그것이 결과라고 불렀지만 원인이 나오는 것이 되는 거고, 만일에 원인 가운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하면은 아무 것에서도 무슨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인연이다, 연기다 했을 때 내재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인연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불교 속에 있지만 불교의 인연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불교의 인연론은 무자성론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인연이란 말이 곧 무자성론입니다. 어느 개별의 물질과 정신이 따로 있어서 물질과 정신을 상주시키는 것이 아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이 바뀐다고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어떤 견해를 세울 것인가 라고 그 뒤에까지 결론을 잘 내리지 말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과라고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내일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정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바뀔 수 있는 성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물질이나 정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옳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미 원인과 결과를 정해놓고 우리가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는 데에는 다른 만남을 통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무슨 만남을 만드냐면은 번뇌의 만남을 만들 가능성이 많다 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3세에 망령된 삶을 그치고 공의이치와 영기의 도리를 자각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 망념된 생각으로 이어지건 자각되는 삶을 살아가건 간에 두 가지 삶 모두가 유식과 여러 불교에서 나오는 일체 유심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어쨌든 이와 같이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또 이제 자기가 경험해보고 또 경전을 읽고 또 서로 도반들과 다른 어른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궁극적인 정리라고 말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생각이 아니겠는가라고 봐도 또 다음에 또 다르게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이야기 듣는 태도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하다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제가 보고 있는 중론이 중론의 결정판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이 와서는 다른 부분들이 보이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듣는 분도 또 마찬가지로 아울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이는 중론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라는 정도로 받아들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중론의 결정적 주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